안녕하세요. 헤라TV입니다. 공유한 고배당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안산 그리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은고이는 최전방에서 버텨주며 공격의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데니소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침투 능력이 뛰어난 핵심 자원입니다. 손준호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드레 감독은 K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 약점을 공략하는 전술 운영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안산의 느린 수비 복귀를 적극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니손의 침투와 손준호의 패스, 은고이의 연계가 살아난다면 다양한 공격 전개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안산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마초은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김인성은 측면 돌파 능력은 갖췄지만 연계 플레이에서는 아쉬움을 보입니다. 조지훈 역시 중원에서 수비 가담을 하지만 복귀 속도가 느려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자주 비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상대 침투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 역시 개인 능력 의존도가 높아 조직적인 전개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는 안산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충남 아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데니손의 침투와 은고이의 연계 플레이, 손준호의 정확한 전진 패스가 맞물릴 경우 안산 수비는 지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안산은 마초의 개인 능력에 기대야 하는 비중이 크고 중원의 느린 수비 복귀가 반복된다면 실점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 초반 충남 아산이 선제골을 기록한다면 경기 운영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인 전력과 전술 완성도를 고려하면 충남 아산이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 김포FC 대 충북 청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이스는 최전방에서 수비수 Y 몸싸움을 버텨내며 공격의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파울리뉴는 이선에서 짧은 패스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 간격을 흔들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루아는 뛰어난 시야와 패스 능력으로 전환 상황을 주도하며 결정적인 킬패스를 공급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고정원 감독이 이끄는 김포는 충북 청주의 느린 공수 전환을 적극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볼을 잃은 뒤 수비 조직을 갖추기 전까지의 빈 공간을 루안이 빠르게 활용하면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의 포스트 플레이와 파울리뉴의 연계까지 살아난다면 다양한 공격 루트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세트피스 역시 김포의 강점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파포스트 침투와 제공권을 적극 활용하는 패턴이 잘 갖춰져 있어 오픈 플레이가 막혀도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완성도를 모두 갖춘 만큼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지만 후방 지원이 늦어질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서재원은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중원과의 연계가 부족해 개인 돌파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정진우는 수비에서는 안정감을 보이지만 전환 상황에서 대응 속도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루이 퀸타 감독 체제의 충북 청주는 볼을 빼앗긴 이후 수비 전환이 느린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고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 역시 가르시아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조직적인 빌드업 전개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전환 속도와 수비 조직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김포의 빠른 전환 공격과 충북 청주의 느린 수비 전환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충북 청주는 볼을 잃은 뒤 수비 조직을 갖추는 속도가 느려 역습 상황에서 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안이 이 공간을 빠르게 활용한다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최전방에서 수비를 끌어주고 파울리뉴가 이선에서 연계를 지원하면 김포의 공격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앞서는 만큼 코너킥과 프리킥에서도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북 청주는 가르시아의 개인 능력에 기대야 하는 비중이 크고 중원과 수비의 전환 속도가 느려 공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초반 선제 실점을 허용할 경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앞서는 김포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경남FC 대 대구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김현호는 최전방에서 문전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조상주는 이선에서 많은 활동량으로 공간을 만들지만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면 연계 플레이의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펠리페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두루 갖춘 자원이지만 팀 전개 속도가 느려질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배성재 감독이 이끄는 경남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삼성과 이선의 간격 유지가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한다.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이 들어오면 짧은 패스 연결에서도 실수가 발생하며 라인 간 간격이 무너지면서 패스 길이 쉽게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빌드업 불안은 공격 전개까지 영향을 주며 김현호에게 연결되는 기회 자체를 줄이는 원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달레이는 문전 침투와 위치 선정이 뛰어난 최전방 자원이다. 세라핌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수비를 흔들고 세징야는 정교한 패스와 세트피스로 공격을 조율하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 최성용 감독의 대구는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강점으로 삼는 팀이다. 경남이 후방에서 빌드업 실수를 보이는 순간 강하게 압박해 공격권을 가져오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세징야가 선발로 나설 경우 달레이의 침투와 세라핌의 움직임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더욱 위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공격 루트로 경남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이번 경기는 대구의 전방 압박과 경남의 후방 빌드업 안정성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다. 경남은 후방에서 패스 연결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대구의 강한 압박에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징야가 선발로 출전한다면 패스와 세트피스 모드에서 대구의 공격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경남은 김현호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지만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다. 경기 초반 대구가 압박으로 선제골을 만든다면 경남은 더욱 조급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공격 전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대구가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화성FC 대 서울 이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김병호는 최전방에서 문전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을 갖춘 자원으로 팀 공격의 종착점 역할을 수행한다. 플라나는 이선에서 연계 플레이에 관여하며 짧은 패스와 순간적인 침투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유형이다. 이종성은 중원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된 볼 배급을 조율하며 팀 전체의 공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자원이다. 차두리 감독이 지휘하는 화성은 3백 기반 전술을 활용 중이라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자원이 각 한 명씩 배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원 숫자에서는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측면 지역에서 상대가 다수의 자원을 배치할 경우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에 놓일 위험을 안고 있다. 화성은 2부 리그 무대에서 핫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특유의 조직적인 축구로 상대에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측면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김병호와 플라나의 공격 전개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화성은 중원의 안정감을 살리는 동시에 측면 지역의 수적 열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쇄하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박재용은 중원에서 연계와 활동량을 앞세워 공격 전개의 출발점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까리우스는 사우디 2부 리그 득점왕 출신의 에이스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침투 감각이 탁월한 자원이다. 에울레르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의 폭을 더하며 크로스와 컷인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췄다. 김도균 감독이 지휘하는 서울 이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으로 포백 기반 포메이션을 앞세워 양쪽 측면 지역에 풀백과 윙포워드를 각각 2명씩 배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화성의 3백 구조와 마주쳤을 때 측면 숫자에서 확실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까리우스를 비롯한 서울 이랜드의 공격진들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면 화성의 윙백 한 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박재용의 연계와 에울레르의 침투가 결합되면 서울 이랜드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다변화된 공격 루트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울 이랜드는 측면 숫자에서의 구조적 우위를 앞세워 오늘 경기에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내용을 설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K리그의 무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전술가로 꼽히는 두 감독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매치업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승부처는 감독 개인의 명성보다 측면 숫자 싸움과 포메이션 상성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성은 3백 구조상 양쪽 측면에 윙백이 한 명씩 배치되는 반면 서울 이랜드는 포백을 기반으로 풀백과 윙포워드가 각각 2명씩 배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측면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까리우스가 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화성의 윙백은 한 명이 2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에울레르와 박재용의 연계까지 더해지면 서울 이랜드는 측면에서 만들어낸 우위를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공격 전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화성은 이종성을 중심으로 한중원 안정감은 갖추고 있지만 측면에서 벌어지는 숫자, 열세를 상쇄할 뚜렷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 초반 서울 이랜드가 측면 숫자, 우위를 살려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화성은 수비 대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균열을 노출할 위험도 있다. 화성이 김병호를 중심으로 한문전 경합과 세트피스로 반격의 실마리를 찾을 여지는 남아있지만 구조적인 측면 열세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포메이션 상성과 측면 숫자 싸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번 매치업은 서울 이랜드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는 경기로 평가된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경기 수원 삼성대 김해시청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두비츠카스는 188cm의 탄탄한 체격을 앞세워 중앙 수비수와의 몸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크로스 상황에서 확실한 공중볼 타깃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이다. 단순히 몸싸움에만 의존하는 유형이 아니라 전방에서 볼을 받아 원터치로 연결하는 연계 능력도 갖추고 있어 이선 자원들의 침투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브루노 실바는 측면에서 개인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해 공격의 폭을 넓혀주며 정호연은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정확한 전환 패스로 공격 전개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부상 여파를 남긴 공격 자원의 공백은 이번 여름 합류한 두비츠카스가 메울 가능성이 높으며 전방 압박과 제공권까지 더해 공격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카드다. 정호연의 전환 패스와 두비츠카스의 연계 플레이, 브루노 실바의 측면 지원이 조화를 이룬다면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포메이션은 3-5-2이며 후백 마세도는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위치 선정으로 득점을 노리지만 후방 지원이 늦어질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우재욱은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볼을 배급하지만 세컨드볼 경합 이후 포지션 재정비가 늦고 설현진 역시 측면 압박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중앙 커버까지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김해는 측면 압박은 적극적이지만 중앙에서 세컨드볼 이후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자주 허용하고 있다. 수비 숫자는 충분하지만 조직적인 커버가 늦어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여유를 내주는 경우가 많고 공격 역시 후백 마세도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중앙 커버와 포지션 재배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수원 삼성의 전환 공격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는 수원 삼성의 전환 패스와 김해의 중앙 수비 간격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김해는 세컨드볼 이후 중앙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어 정우현이 전환 패스로 공간을 공략한다면 두비츠카스에게 좋은 득점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브루노 실바의 측면 크로스와 두비츠카스의 제공권이 살아난다면 김해 수비는 공중볼과 세컨드볼 대응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해는 후백 마세도의 개인 능력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중원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면 공격 흐름이 단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환 속도와 조직력에서 앞서는 수원 삼성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며 우세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여섯 번째 경기 용인FC 대 부산 아이파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석현주는 최전방에서 수비수 Y 경합을 버텨내며 공격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브리엘 티그랑은 이선에서 연계 플레이에 관여하며 짧은 패스와 순간적인 침투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유형이다. 비티뉴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후방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면 공격 전개 자체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최은경 감독이 지휘하는 용인은 후방 빌드업 시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만큼 전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최종 수비 라인 가까이 내려와 볼을 받다 보니 정작 이선과 최전방으로 향하는 패스 길목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에 걸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석현준과 가브리엘 티그랑에게 볼이 도달하는 빈도 자체를 줄어들게 만들며 공격 전개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티뉴가 중원에서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도 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진 연결의 속도가 느리면 공격의 위력은 자연스럽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용인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답답한 공격 전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크리스찬은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위치 선정으로 득점 기회를 노리는 자원으로 문전 마무리 감각이 준수하다. 구텐베르그는 중원에서 안정된 활동량으로 볼 배급을 조율하며 공수 전환 국면에서도 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사비에르는 부산의 에이스로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과 정확한 킬 패스 능력을 동시에 갖춘 핵심 연결고리다. 조성환 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은 용인의 지나치게 낮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로 인해 전진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비에르가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준다면 공격 템포가 살아나며 공격의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비에르가 만들어내는 공간은 크리스찬을 비롯한 전방 공격진에게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는 부산 공격 전체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쿠텐베르그의 안정된 배급까지 더해지면 부산은 하프스페이스와 중앙을 오가는 다변화된 공격 루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산은 직전 두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를 당한 만큼 일부 리그 승격을 향한 반전의 신호탄을 반드시 쏘아 올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부산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동기부여를 불태우며 사비에르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격으로 승점 3점을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기의 핵심은 사비에르가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와 용인의 느슨해진 전진 연결 구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달려있다. 용인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가 지나치게 낮아 전진 연결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어 사비에르가 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주는 순간마다 부산의 공격 템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크리스찬이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는 역할을 병행해준다면 사비에르가 만들어내는 공간은 한층 더 넓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 쿠텐베르그의 안정된 중원 배급까지 더해지면 부산은 다양한 각도에서 용인의 수비 조직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용인은 석현준과 가브리엘 티그랑의 개인 기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비티뉴를 거치는 후방 연결 자체가 느려 공격 전개가 단발성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경기 초반 부산이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성공하며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용인은 후방 빌드업 구조상 빠른 시간 안에 반격을 조직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용인이 세트피스나 개인 돌파로 국면을 전환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승격을 향한 절박함으로 무장한 부산의 동기부여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사비에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력과 부산의 절박한 동기부여가 맞물리면서 이번 매치업은 부산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는 경기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베팅해 보시기 바랍니다.